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라인 박물관에서 만나는 왕실태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눈이 즐거워지는 미술태교 시간입니다. 요즘에 상황이 안 좋아서 박물관, 미술관 다니시기도 어려우시죠? 아쉬운 대로 오늘 온라인 박물관에서 다양한 작품들을 보여드릴 거니까 아이와 함께 즐거운 감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세자빈이 태교를 할 때 궁궐에서 별궁으로 따로 자리를 옮겨서 본격적인 태교에 전념한다고 했었는데요. 그러면 별궁에는 어떤 그림을 놓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별궁에는 꽃과 새를 그린 그림, 화조도 병풍을 놓았다고 합니다. 꽃과 새가 아주 많이 이렇게 화려하게 그려져 있고 색채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가운데 있는 꽃은 바로 연꽃입니다. 꽃이 아주 화사하게 피어 있고 연잎도 풍성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연못에는 두루미와 또 금슬이 좋기로 소문난 원앙이 아주 편안하게 물에서 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면은 이쪽 아래쪽에서 커다란 바위가 하나 놓여져 있고요. 그 옆에 아주 화려한 꽃이 하나 보이는데요. 우리 화려한 꽃 하면 장미꽃이 생각나잖아요. 조선시대의 장미꽃이라고 하면 모란꽃이었습니다. 부귀를 상징하고 가장 화사하게 핀 꽃은 바로 모란꽃이죠. 그리고 모란 위쪽에 목련이 이렇게 피어 있는데요. 봄이 오면 가장 먼저 피는 목련이죠. 화면 중앙에 새 두 마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바로 꿩이라고 합니다. 꿩의 깃털에는 빨강, 노랑, 파랑, 그리고 흰색, 검정색 이렇게 오방색이 모두 들어있어서 중전이나 세자빈의 옷에 많이 장식이 되어 있었는데요. 꿩 두 마리가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을 보면 역시 밑에 바위가 있고 여기 밑에 모란이 피어 있네요. 가운데 있는 새는 금개라는 새인데요. 황금색 털이 아주 아름답네요. 그리고 이 상단에 보이는 특이한 식물은 바로 불수감이라는 것인데요. 부처님의 손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불수감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역시 바위가 있고 비둘기가 두 마리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슴이 둘이 달려가면서 암수가 서로 쳐다보는 정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위쪽에는 해당화의 붉은색 꽃과 가지가 이렇게 멋있게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화조도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암수가 정답게 이렇게 만나게 되어 있고요. 새들이 항상 가족을 이뤄서 이렇게 단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보기만 해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색감도 아주 화려하고 예쁘죠? 방금 보여드렸던 화조도는 병풍의 한 폭 한 폭이 다른 그림으로 되어 있었는데 전체를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연출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니까 화면 중앙에 연꽃이 아주 멋있게 피어 있습니다. 우리 연꽃하면 불교에서는 진흙 속에서 예쁜 꽃을 피어낸다 해서 순수의 상징이기도 한데요. 사실 민간에서는 연밥에 씨가 많이 맺혀 있잖아요. 그래서 다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자세히 보여드리면 여기 새의 깃털도 너무나 화려하고 정밀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죠. 연꽃도 그라데이션이 아주 아름다운데요. 이런 그림은 대체로 궁중의 화가들, 솜씨가 좋은 전문 화가들이 그리는 그림입니다. 또 이런 그림도 있는데요. 이 그림의 제목은 100명의 사내 아이를 그린 그림입니다. 이 100명의 아이들이라는 것은 정말 많은 아이들을 의미하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아이들이 매화나무 가지에 매달려서 매화 따는 놀이를 하고 있는데요. 보면 우리나라 아이들이 아니죠. 바로 중국에서 있었던 고사를 바탕으로 한 그림인데요. 중국의 곽자의라는 장군이 굉장히 벼슬이 높아지고 또 가문이 번창해서 이 집안의 아이들이 그 중에서도 사내 아이면 100명이 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문이 번창한 것을 부러워하고 또 좋은 일이라서 이런 그림을 놓고 그런 것들을 기원했던 거죠.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재밌게 놀고 있는 장면도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이 한 명을 수레에 태워서 이렇게 끌어주는 아이가 있고 앞에 깃발을 또 이렇게 들고 가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훌륭한 어른이 돼서 출세하고 이 집안을 또 훌륭한 집안으로 이끌어달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바로 십장생 그림입니다. 10가지 장수하거나 변하지 않는 그런 자연물들을 그렸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10가지 찾아볼까요? 우선 여기 위에 하늘에 해가 보이네요. 그리고 밑에 산이 우뚝우뚝 이렇게 있습니다. 2가지 찾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화면에 소나무들이 아주 멋지게 솟아 있습니다. 소나무는 겨울에도 푸르름을 유지하잖아요. 소나무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 산 속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밑으로 흘러가서 강물이 되고 바닷물이 됩니다. 물도 들어가고요. 이 산속 깊은 곳에 꽃사슴들이 한가롭게 놀고 있는데요. 역시 사슴도 신선의 동물입니다. 그리고 소나무 위를 보시면 학이 이렇게 멋있게 신선의 동물이죠. 그리고 그 옆에 탐스러운 복숭아들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산 속의 곳곳에 블루초거라고도 하는 영지버섯이 자라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물속에서 장수하는 동물은 바로 거북이죠. 자, 이렇게 해서 10가지 모두 찾아봤는데요. 보통 달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세자빈과 왕비가 자녀를 낳아서 우리 아들이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한 8살 정도 되면은 이 아이를 왕세자라고 정해주는데요. 네가 다음 왕이다. 너를 다음 왕으로 정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왕세자는 이제 따로 떨어져서 그곳에서 별도로 교육을 받고 잠을 자고 하게 되는데요. 너는 앞으로 이 나라의 태양이 될 것이다. 떠오르는 태양이다. 라고 해서 동쪽에 있는 곳에서 따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왕세자의 방에는 어떤 그림이 펼쳐질까요? 이 그림은 많이 다르네요. 그죠? 지금 책이 잔뜩 쌓여있는 책꽂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보시면 책이 살짝 이렇게 입체감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서양에서 들어온 입체감을 보여주는 기법으로 만든 것인데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조선시대 책은 아주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쉽게 구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정도로 서재를 꾸밀 수 있다는 거는 거의 궁궐에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병풍을 놓았다는 것은 또 우리 집에 귀한 책이 이렇게 많다라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이 책꽂이 그림, 줄여서 책가도라고 하는데요. 책가도를 유난히 좋아했던 왕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일까요? 아마도 공부를 좋아하는 왕이었겠죠. 우리가 세종대왕 그리고 정조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정조입니다. 정조가 했던 말을 기록한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찌 경들이 이 그림을 보고 이걸 진짜 책이라고 생각하겠는가. 알고 있다, 그림이라는 것을. 하지만 나는 이 책이 있는 그림만 봐도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렸고 여기에 책 표지에 내가 좋아하는 책 표지를 적어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책가도 그림도 있는데요. 책이 조금 빠지고 빈 곳에 멋진 골동품이라든지 도장 같은 선비들이 사용하는 문방구류들이 같이 장식이 됐습니다. 훨씬 보기가 편한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왕세자가 자라서 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왕의 공간에는 어떤 그림이 놓여지게 될까요? 네, 아시다시피 1월 5봉도, 해와 달 5개의 봉우리가 그려진 이 그림을 펼치게 됩니다. 그림이 굉장히 독특하죠. 해와 달이 동시에 떠 있고 5개의 봉우리가 이렇게 있고 좌우에 소나무가 있고 밑에 물이 흘러갑니다. 전체적으로 그림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대칭이 되어 있고 자연스러운 느낌보다는 상징적인 느낌이 강하죠. 자, 대체 이 그림을 언제부터 왜 왕의 상징으로 이렇게 펼치게 되었을까? 그런 것은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잘 보시면 지폐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책, 시경이라는 책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데 9가지와 같이 크게 축복을 해주셨다라고 하는데요. 그 9가지가 뭔가 봤더니 바로 산과 같이, 언덕과 같이 강물이 흘러오듯이 변하지 않게 축복해 주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리고 달이 차오르는 것 같이, 해가 떠오르는 것 같이, 산이 무너지지 않는 것 같이 너희에게 축복을 주고 후기가 계속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아주 색채가 다양하고 진한 색깔 있는 그런 장식적인 병풍을 봤다면 지금부터는 글쓰기에 대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왜 글쓰기가 예술이 되었는가 보면은 지금은 사실 연필이나 펜으로 글씨를 쓰지만 예전에는
그 토끼 털이나 족제비 털 같이 아주 얇고 부드러운 털을 모아서 붓으로 만들어서 글씨를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털을 잘 이렇게 움직이거나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4명의 글씨를 보여드릴 건데 각각 어떤 다른 특징이 있는지, 또 그 사람의 인품이나 그 사람의 인생과 연관지어서 보시면은 더 재미있는 감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보여드릴 사람은 바로 우리 붓글씨 하면 생각나는 이름 있으시죠? 붓글씨의 대가 바로 한석봉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천자문책을 많이 봤는데 여기 나오는 글씨가 바로 한석봉의 글씨입니다. 마치 컴퓨터로 찍어낸 것처럼 아주 완벽하게 아름다운 글씨죠. 글씨 두께가 일정하고 또 네모 틀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균형이 아주 완벽합니다. 그리고 붓이 시작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 그리고 꺾어지는 부분에 멋이 또 살아있는 그런 글씨입니다. 사실 한석봉이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홀어머니께서 이렇게 한석봉의 글씨의 재능을 보고 훈육을 통해서 그 재능을 빛나게 도와준 거죠. 한석봉의 집안이 비록 미약했지만 글씨가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했기 때문에 선조 임금과 또 중국에 있는 명나라 사람들이 알아봐 주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이는 글씨는 조금 단정한 해서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기울기라든지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벽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평상시에 필기체처럼 쓰는 글씨는 우리가 행서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한석봉의 행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럽고 흐르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역시나 이렇게 내려그는 획이라든지 또 이렇게 삐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힘있고 심지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마지막 글자도 글자의 간격이 아주 고르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글씨는 바로 영조 임금의 글씨입니다. 또 임금님의 글씨는 어떤지 궁금하시죠? 자, 영조 임금이 76세 때 썼던 글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한석봉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죠. 영조가 자기 생모의 이제 묘소에 다녀올 때 절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날 폭설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폭설이 바로 풍년의 징조라고 하면서 이 글을 쓰게 되는데요. 글씨를 자세히 보면 이것은 눈설자입니다. 글씨가 굉장히 눈이 휘몰아치듯이 이렇게 힘있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죠. 두 번째, 이것은 풍년이 들었다 할 때 풍자입니다. 이 풍자는 제사 그릇 위에 곡식이 풍성하게 얹어져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인데요. 정말 풍성해 보이는 느낌이 나도록 잘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상징할 때 징자인데요. 역시 힘이 느껴지네요. 사실 이 글자는 붓으로 쓴 것이 아니고 얇은 대나무 줄기를 모아가지고 쓴 글씨인데요. 붓하고는 다르게 거칠고 투박한 느낌이 들죠. 한편으로 또 힘찬 느낌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조 임금이 7세 때 쓴 글씨를 봐도 7세에 이 정도의 획을 이렇게 그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힘차게 아주 당차게 쓴 글씨라고 할 수 있겠죠. 정조 임금이 9살에 썼던 글씨도 우리 수원박물관에 남아 있는데요. 글씨가 아주 바르고 고른 느낌이 나죠. 그러면 정조 21살 때 쓴 글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배운 그런 바른 글씨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정조가 임금이었을 때 쓴 글씨를 한번 볼까요? 네, 이것이 바로 정조의 글씨가 되겠는데요. 정조가 내린 명령입니다. 그 당시 과거 시험을 볼 때 과거 시험 보는 사람 너무 많고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앞에 썼던 먼저 냈던 사람의 답안지만 보고 이렇게 합격자를 냈다는 그런 폐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조는 그렇게 하지 말고 답을 천천히 깊이 생각해서 좋은 답을 낼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마지막까지 다 이렇게 검사를 해라. 이런 내용을 쓴 겁니다. 자, 그럼 글씨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봤던 글씨랑 또 다르죠? 획이 굉장히 두껍고 짧습니다. 그리고 좀 힘차게 빠르게 쓴 느낌이 나죠? 정조는 자신의 여자 가족들에게 한글 편지를 남기는 그런 다정함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외숙모라든지 자기 여동생 그리고 딸에게 이런 한글 편지를 써줬습니다. 이 편지를 보면 둘째 딸인 측선옹주에게 남긴 글인데요. 7월 유화, 한자죠. 그리고 밑에 한글을 달아서 7월 유화 이어든,
그리고 9월 수이 하나니라 이렇게 밑에 한글 말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적는 세심함을 보여줬습니다. 이 숙서농주가 8살이 됐을 때 정조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서 안타깝게 이제 이것이 유언처럼 남게 됐는데요. 다시 보면 또 숙서농주가 8살도 되기 전에 우리 공주를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글을 한글로 적어줬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다정함을 보여주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글씨는 바로 대한제국기의 신하였고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을 했던 동농 김가진의 글씨입니다. 이 글씨는 아까 제가 필기체를 행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보다 더 흘려쓴 글씨죠. 거의 초서에 가까운 글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초서로 이렇게 글씨를 쓰면 어떤 글자인지 알아보기는 힘들지만 생략하거나 자유분방하거나 이런 글씨들이 만들어내는 디자인적인 느낌이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번째 글자를 이었으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렸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또 새로운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 동농 김가진은 대한제국 때 신하로서 우리나라의 개혁을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요. 나라를 빼앗기자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족과 함께 중국 상하이로 떠나서 독립운동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학문에도 뛰어났지만 서예에도 굉장히 뛰어났죠. 자, 이번에는 선비들이 사랑한 4가지 꽃과 나무를 그린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요. 다 아실 거예요. 매낭국죽 이렇게 배웠었죠?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이렇게 4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매화부터 감상을 해볼까요? 정학교라는 사람이 먹물로 그린 매화나무입니다. 우리 매화나무는 가지가 상당히 굵고 툭툭 뻗어나가는 그런 멋이 있는데요. 중간에 갈라져서 위로 쭉 뻗고 올라간 부분이 보이죠? 그리고 내려왔던 가지들이 다시 또 이렇게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박하고 굵은 가지에 꽃들은 아주 작고 가벼운 매화꽃이 이렇게 맺히게 되는데요. 실제 꽃을 봐도 이렇게 하얗고 작은 꽃이 피게 됩니다. 그렇다면 선비들은 왜 매화나무를 사랑했을까요? 바로 매화가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기 전에 가장 먼저 추위를 뚫고 피어내는 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이렇게 꽃샘추위가 몰려오면은 매화가 눈 속에 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설중매라고 하는데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런 설중매를 찾아서 여행을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난초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초 하면 군자의 이제 꽃이나 풀로 알려져 있죠. 이 그림을 보면 가운데 바위가 이렇게 있고 위쪽과 아래쪽에 난초가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난초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면 이렇게 부드럽게 뻗어나가는 잎의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뻗어나간 난초의 잎은 바로 선비의 외유내강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잎을 보시면 아주 부드럽게 섬세하게 그려져 있죠. 하지만 이 잎이 절대 꺾여서는 안 됩니다. 힘있게 또 부드럽게 뻗어나가는 난초 잎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난초가 깊은 산속에 피어 있을 때에도 그 난초의 은은한 향기가 멀리 퍼져서 사람들에게 전달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난초꽃도 은은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국화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역시 세로로 긴 화폭인데요. 높이가 1m 40에 이루고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위로 뻗어나가는 대나무 가지가 보이고요. 가느다랗지만 아주 힘찬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뻗어나가는 국화 줄기에 풍성한 국화꽃이 2송이가 피어 있는데요. 우리 국화꽃 보면 연한 노란색 꽃이 이렇게 풍성한 꽃송이를 만들어내잖아요. 연한 먹으로 이런 풍성한 국화를 표현을 했습니다. 국화는 매화와는 반대로 이제 겨울이 다가올 때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면 모든 꽃과 풀이 다 시드는데 오로지 국화만 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화사한 꽃을 피워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비가 어려운 상황과 또 이런 핍박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절개를 지키는 그런 모습이 국화와 닮았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대나무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나무는 나무가 좌우로 가지가 뻗어나가고 이렇게 풍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수직으로만 쭉쭉 뻗어나가는 모습이 또 멋스러운데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 줄기가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에 이렇게 풍성하게 잎을 그려 넣는데요. 이 잎은 겨울에도 시들지 않기 때문에 항상 푸르름을 간직하죠. 그래서 이렇게 강한 뜻을 가지고 겨울에도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선비와 닮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바람이 세게 부는데도 약간 흔들리지만 절대 꺾이지 않고 이런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마치 바람에 대나무 잎이 서걱거리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주 멋있게 표현이 되어 있죠.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다양한 작품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궁궐 안에서 장식을 하는 강한 또 아름다운 색채의 그림도 보여드렸고요. 근데 그런 그림들을 봤을 때 우리 마음속에 편안함과 행복과 또 좋은 것들을 복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 있었고요. 또 우리 붓글씨에서는 그 사람의 개성과 그 사람의 인생이 드러나는, 인품이 드러나는 다양한 글씨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비가 사랑하는 사군자 그림에서는 사실 먹의 변화만으로 그림을 표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 깊은 선비의 뜻,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는 그런 뜻들이 더 우리가 더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작품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셨기를 바라고 우리 뱃속의 태아도 많은 자극을 받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원박물관에 오시면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유물들을 직접 보실 수 있으니까요. 시간 나실 때 또 상황이 좋아지실 때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림 감상에 이어서 여러분이 직접 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죠?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내드린 특수한 종이는 물로 쓸 수 있고 물로 써도 그 먹물의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지워지기 때문에 정말 부담 없이 많이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첫 시간에 만들었던 태교 일기장이 있죠. 이 일기장을 열어보면은 바로 천자문. 이것을 앞에다 펼쳐 놓으시고 따라서 써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해강난죽도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에 보면 난초를 어떻게 그리는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순서대로 1, 2, 3, 4, 5, 6 다 번호가 있으니까요. 이거대로 똑같이 따라 그리시면 여러분도 난초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사실 잘 그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손을 이용해서 직접 무언가 창의적인 활동을 하면서 우리 아이도 자극을 받고 나도 기분이 좋고 이런 활동이기 때문에 여러분 즐겁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앞에다가 천자문을 펼쳐서 놓으시고요. 이렇게 책을 고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나눠드린 붓이 있습니다. 이 붓은 특수한 붓이에요. 여기다 먹물을 묻히는 것이 아니라 이 붓 안에 물을 집어넣어서 저절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붓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물그릇을 받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붓을 여기에 담가주세요. 그리고 앞에 부분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붓 뒷부분을 돌려주세요. 그러면 이게 피스톤처럼 물을 빨아들여서 이 안으로 물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물 들어온 거 보이시죠? 반대로 물을 다 빼고 싶다 할 때는 반대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제가 아까 이 붓은 특히나 얇고 부드러운 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다루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옆에 그릇에다가 붓을 이렇게 가운데로 털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붓을 잡을 때는 연필처럼 이렇게 가까이 잡는 것이 아니고 붓의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가볍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붓을 이렇게 세로로 세워주시고요. 자, 이 상태로 이렇게 원하는 선들을 그려주시면 돼요. 자유롭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보시고 이렇게도 표현을 해보시고 요즘 또 유행하는 캘러그래피는 이런 전통적인 것과 다르게 정말 자유분방한 것들을 선들을 많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 태명도 써주시고 또 우리 아이에게 보내고 싶은 그 사랑의 메시지도 많이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유롭게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천자문과 난초 그리기, 사군자 그리기 하시면서 정말 많은 걱정 같은 거 잊어버리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즐거운 태교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시는 모습 사진으로 찍어서 SNS에 많이 올려주시고요. 오늘 들은 내용 중에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들 온라인으로 만나 뵈서 정말 반가웠고요. 우리 출산 날까지 건강하시고 순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이 이어지는 3강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